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 서울 붓다스쿨에서 독서 수업 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 교재 가지고 6번째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습관 시스템 만들기라는 주제인데요. 키워드가 습관이거든요. 이제 의식은 왕이고 무의식은 신하다 라고 하는 비유, 이 왕국의 비유로 보면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의식이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건데요. 핵심은 역시 이 습관화에 있습니다. 자, 왜 습관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왜 도대체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가? 일단은 우리가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의식은 왕이고 무의식은 신하라 그랬어요. 뒤집은 생각인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들 생각했냐면 의식이 무의식보다 힘이 세다라는 근거로 무의식을 의식이 바꿀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역할 자체가 의식은 왕이고 무의식은 신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불교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있으면 마음의 작용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작용은 뭐라고 하냐면 이 심왕에 딸려있는 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왕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의식을 비롯한 이 마음의 본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들은 신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있는 비유예요. 유식에. 그런데 왜 무의식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왕이 권한을 주고 일을 시켰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자동화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리했고 지금에 와서도 저 자동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하가 처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왕이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 왕이 죽어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동화는 생존에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의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자동화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던 일들이 문제면 이제 그걸 명령을 바꾸는 방법을 활용해서 이 자동화를 악습이 아니라 공덕을 자동으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알면, 그러면 이 자동화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나도 모르게 자동화가 되어 있고 바꿀 줄도 모르고 이러면은 속박인데, 내가 그 자동화 기능을, 내용을 바꿀 줄 알기 시작을 하면 저거는 엄청 편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속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자동으로 선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그 의식이 왕이라고 하는 권한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마지막 시간에 펴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지금 다루고 있는 왜 습관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작은 목표가 행동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암시. 제가 항상 남을 설득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나를 설득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를 설득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스스로만 설득하시면 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암시거든요. 이 자기암시까지 공부를 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된다면. 자, 일단은 부처님의 경제학 중에 대표적인 재산 쓰는 법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장암 선생경에 나오는 사분법이거든요. 사분법. 4분의 1씩 재산을 쓰시는데, 돈을 벌면 요즘에 보면 월급을 타면 4분의 1씩 나누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나누라고 하셨냐면 4분의 1은 생활비에 쓰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4분의 2는 사업비에 쓰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라 그러셨어요. 원래 이 사업비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뭉쳐서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생활비와 사업비와 현금이 있어요. 사분법이니까. 자, 생활비에 쓰고 사업비에 쓰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쓰고 현금에 써라. 자, 이것은 사분법이지만 사실은 이분법이에요. 어떻게 나누신 거냐면 4분의 1은 소비해라. 의식주, 삶을 누리기 위해 소비해라.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 75%는 뭘 하는 거냐면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제시하시는 경제학의 이 비율입니다.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지출은 4분의 1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산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투자비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투자비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자산을 사서 모으는 걸 수도 있고 온갖 방법들이 있겠으나 그렇게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고 증장시키는 데 50%를 쓰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에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현금은 자신의 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25%는 욕심 부리지 말고 현금에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율 자체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가불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신 거냐면 버는 돈의 4분의 1만 쓰고 75%는 자산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대로 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냐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은 생존 게임하고 비슷한데 근데 그 생존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시간을 바꿔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로 바꿔야 되냐면 자산으로 바꿔야 돼요. 자산으로 못 바꾸면 자신의 남은 수명 누가 사줄 때까지 이제 시간 좀 지나면 또 사주지도 않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그럼 그때가 가지고는 이제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의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 전까지 자신이 팔 수 있는 자신의 삶을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뭐라는 거냐면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임이에요. 이 원리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선행과 공덕의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이게. 선행과 공덕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돈을 하루 일해서 하루 버는 것, 이것은 한 번 선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산을 사서 자산을 축적해놨어. 이건 뭐냐면 선행이 습관화된 공덕으로 축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의 원리를 선행과 공덕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행을 축적해서 선행으로 뭘 바꿔놓으라는 거냐면 습관화된 공덕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습관, 선습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 놓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입보살행론 1장 12절에 보면 다른 선업은 모두 파초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나면 시들어 버리지만 보리심의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난 뒤에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열매를 맺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행은 일회성인데 원래가 계속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자동화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 농사를 제대로 지어놓지 않으면 그것이 씨앗이 다시 심어지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다시 씨앗이 심어지고 이 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하고 끝인 거라. 1장 19절에는 그때부터는 그가 잠을 자거나 방일에 빠져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더라도 보리심을 가진 공덕의 힘에 의해 허공 같은 복덕이 끊임없이 생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이 자동화되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아주 좋은 공덕으로 축적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잠을 자거나 방일할 때도 자동으로 그 습관의 힘에 의해 공덕의 힘에 의해 공덕이 끊임없이 증장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습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선행을 하면은 삶이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종 이렇게 번역을 새로 해드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게 아니라 살 확률이 생기기 시작한다.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린 것을 가지고 제정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 올바른 선택도 1스텝, 2스텝, 3스텝 계속 몇 단계 그 확률 높게 올바른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호랑이 아가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랑이 굴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최고인데 우리는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 걸 모르잖아요. 그냥 호랑이 아가리가 언제 다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정신 차렸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모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호랑이 머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다. 이것은 악업,
다른 이름이 이게 뭐냐면 파멸이다. 파멸의 흐름이 지금 아주 강한 거예요. 악습이 지금 아주 강한 거예요. 악습의 흐름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선행을 해. 그럼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 표가 전혀 안 나. 언제 나냐면 이게 엄청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일로 가던 가속도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유의미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티가 나요. 근데 그걸 멈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해온 악습이 있으니까. 이 악습은 뭐냐면 대출이 너무 많은 거라.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잠만 자고 일어나면 빚이 계속 늘어. 이게 공덕과 반대 시스템 아닙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파멸의 흐름이 아주 강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랬나요? 못 간다 그랬나요? 못 가요. 가만히 있으면 파멸로 쓸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빚이 점점 증장되죠. 가만히 있으면.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해도 늘어나요.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그게 줄어들려면 요 선행 한 번 가지고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 악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파멸의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지금 우리가 선행을 가끔씩 마음 나가지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일용직 노동자랑 비슷한 건데 일용직 노동을 해가지고 선행을 해서 일당을 받았어. 공덕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원하는 무엇인가 자신의 쾌락적인 소원이 있다고 그 쾌락에다 쓰면 안 돼. 자꾸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은 줄 아는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더 비싼 걸 어느 날 갑자기 샀어. 지금 빚도 많은데. 그럼 이거는 그걸 원하는 걸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인 거예요? 안 좋은 일인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샀다는 거잖아요. 빚만 계속 느는 거예요. 얘기했다시피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 소비는 요만큼만 하고 나머진 다 자산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자신의 공덕을 회양할 곳을 항상 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신이 원하는 것에다가 너무 마음을 많이 두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어디에 회양해야 되냐면 보리에 회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보리에 회양하는 것에 마음을 축적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티가 나기 시작하냐면 습관이 만들어져야 티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선습이 하나, 선습이 둘, 선습이 셋, 조금씩 선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요 가던 속도가 어느 순간 조금 이제 멈추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오고 거기에 선습을 하나를 더 더하면 이제 반대로 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드디어 된 거야.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 빚을 다 갚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습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습관을 하나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이때부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조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무리 조급해봐야 물이 안 끓어. 이때는 물이 안 끓어요. 물은 언제 끓냐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그때부터 물이 끓는 신용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라. 이게 두 가지 케이스거든요. 수행을 딱 시작했는데 곧바로 끓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곧바로 끓죠? 그 전에 쌓아놓은 선을. 네, 빚이 없어요, 지금. 빚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끓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조급해하질 않아요. 그 조급해하는 마음 자체가 지금까지 빚진 이유거든요. 이 사람이 빚을 안 졌던 이유가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하지 않고 인욕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선습 중에 하나니까. 누가 조급해하냐면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빨리 조급해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행이 선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부처님께서는 4분의 1만 쓰시라 그러셨어요. 버는 게 있으면 4분의 1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이거 쓰는데 어떻게 요만큼 자신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산으로 바꿔놓고 남은 거 가지고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자산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계속 자신이 쓸 의식주가 모자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회양한다라는 것.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산을 만든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좋은 습관을 만든다. 여기에 주목할 때 의식은 무의식을 다스리는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자, 1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것을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 중생심이 아주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습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그것은 바로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가가 쓰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176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매일 아침 이 파트가 있는데 한번 한 문단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글을 쓰기 시작할 때나 점심 휴식 후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가장 힘이 듭니다. 특히 책 한 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커져 글을 쓸 엄두가 안 납니다. 제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커다란 일이라 생각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떻게든 마지막 장까지 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목표를 작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목표를 크게 생각을 하면 그 심리적 부담감에 압도되어서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사람 만나는 거를 편안하게 생각할까요? 어렵게 생각을 할까요?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강의하러 갈 때 어떻게 하면 휴강을 할까?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우리 교수님 최고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근데 저는 강의하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설득하냐면 일단 학교까지만 가자. 그래서 교수가 무단 수업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학교까지 가서 오늘 안 하겠다라고 공지만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학교까지 도착하면 해. 그런데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제가 이 마음을 잘 아는데 저는 글쓰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를 쓰기 시작하면 잘 써져. 그냥. 그러다가 한 10분 넘어가면은 글쓰기 싫다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 쓰거든요. 근데 한 줄을 일단 쓰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여기 작가님은 여기 밑에 줄 보면은 우선 5분간만 써보자 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루틴을 만들었대요. 항상 글쓰기 시작할 때는 5분만 쓰고 끝낸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5분간만 쓰겠다고 해도 쓰다가 보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계속 써요, 안 써요? 그러면은 계속 쓰는 건 금지예요? 아니면은 덤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쓰는 거예요. 5분만 쓰기로 했는데 컨디션 좋으니까 그냥 조금 더 쓴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죠. 그 베스트셀러의 핵심 내용이죠. 목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심리적으로 저항감이 있는 건 이것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에 뭐가 유리했냐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뭔가 변화를 주는 행동을 못하도록 저항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움직이면 모드가 바뀌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그 모드가 아니라 조금만 움직이면 한 번 움직인 거나 두 번 움직인 거나 세 번 움직인 거나 큰 목표로 움직였냐 작은 목표로 움직였냐 그런 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움직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드가. 마음의 모드가. 그래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목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목표를 그냥 단순히 작게 나누기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목표를 작게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동 같은 것들 할 때 진짜 하기 싫어하니까 이 글 쓸 때는 5분만 쓰자 이렇게 얘기하고, 달리기 할 거면은 하기 싫어도 운동화 신고 현관까지만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력 운동을 하고 싶으면 팔굽혀펴기 글씨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2개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하고 말고는 덤이라. 이렇게 하는 걸 목표를 작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목표를 작게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발전을 하셔야 돼. 뭘 해야 되냐면 이 작은 목표, 즉 단기 목표가 중, 장기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각하고 작은 목표를 반복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목표와의 연결성이 잘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뭘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이 중장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입체적으로 화합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조건들이. 그러면은 뭐가 화합되는지 부품들이 나오잖아, 부품들. 그 중에 내가 요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자각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모으면 원하는 중장기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자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요 부품을 모으는 거구나. 우리 레고 같은 거 맞춰봤어요? 퍼즐 같은 거. 그러면 내가 큰 그림을 하나,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지금 사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작은 목표를 반복을 하면, 그러면 부담감에 지지 않고 중생심을 극복한 다음에 계속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성취한다라는 재미를 느끼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단박에 실천을 할 때는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작은 걸 하는 건데 작은 거를 하되 그림은 조금 큰 그림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단기의 행동이라면 그게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 좋은 공덕의 자산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암시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178페이지.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다는 자기암시입니다. 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습관화를 하는데 서툰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나쁜 기억이 습관화에 관한 대표 기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습관화를 할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건 그 행동에 대한 저 악습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습에 계속 져왔었던 기억들이 대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 기억이라고 하는 강한 임상이 있는 것, 이것을 기억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인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룰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표 기억을 편집해낼 수 있는가라는 건데, 우리가 이 대표 기억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배운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은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자기암시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17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79페이지의 중간 문단,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습관화시켜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암시가 스스로를 지지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몸에 익히고 싶다고 생각하는 온갖 행동의 습관화를 지지하는 뇌 속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습관화시켜 자동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한 거냐면 반복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건 육바라밀 중에 뭐에 해당돼요? 정진. 그래서 제가 정진을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 모든 바라밀을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는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행동, 반복, 이것이 스스로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은 그렇게 강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봤죠? 그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행동이냐, 얼마나 강렬한 행동이냐, 얼마나 품이 많이 드는 행동이냐, 얼마나 쉬운 행동이냐, 어려운 행동이냐, 이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면 바뀐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도 한번 읽어보면 이 뇌 속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든 한 가지라도 적은 횟수나 짧은 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횟수나 짧은 시간이라면 확실히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은 횟수나 짧은 시간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의 횟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는 덤으로 여러 번 더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도가 중요하다 그러나요? 강도가 중요하다 그러나요?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시바라밀도 그렇고 지게바라밀도 그렇고
인육바람일도 그렇고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강도. 그런데 그 강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빈도가 중요한 거예요. 강도가 중요하려면은 진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주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강도를 쓰는 방법이에요. 아주 강력한 거. 생존을 위협할 만큼. 그럼 단박에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상처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강도를 쓰려면 실제로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저 선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도를 써야 돼. 빈도. 적은 횟수나 짧은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좋다. 자, 자기 암시의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는 배웠죠? 그게 뭐냐면은 기억 편집. 이건 뭐냐면은 직관을 쓰는 거예요. 기억을 편집한다라는 게 스토리 재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저 기억 편집은 분명하게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의 크기, 밝기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대표 기억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명문화되어 있는 스토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관을 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지성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지성을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설득이요.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불행한 건 내 탓이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한 것도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설명하고 남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또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만 설득하면 돼요. 나와의 대화를 통해 지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자기 암시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그냥 실천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에서 증명했으니까. 눈 감고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하는 게 강력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혼자 말하고 있는 게 강력하겠어요?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아주 작은 거라도 증명하는 게 강력하겠어요? 이게 제일 강력하겠죠. 이게 제일 강력해요. 사실은 이게 쓸 줄 알면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자기를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혼잣말할 때 논리적이고 또 타당하기도 하고 감정도 강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고집이 얼마나 세가지고 자기 설득이 잘 안 돼요.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기와 자기끼리는 권력이 안 먹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억 편집도 쉽지가 않아요. 말이 쉽지 이미지 트레이닝이 그게 어떻게 쉬워. 제일 쉬운 게 원래 이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운동하기 싫어. 근데 운동화 신고 밖에까지만 나가겠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해본 사람은 이게 제일 쉽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좋고. 그래서 오늘 지금 습관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중생심을 극복하는데 얘가 1번으로 나왔던 거예요. 가장 작은 실천을 하라는 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직관을 이용해서 대표 기억을 바꾸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더한 거예요. 자기 설득이라고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했죠. 준비하나 봐, 그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준비하나 봐. 어떤 그렇게 멋진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은 뭐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자기 설득을 끊임없이 해서 자기를 이겨온 사람들이니까 아마 말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혼잣말을 계속 했으니까. 이 유명한 복싱 선수죠. 무하마드 알리는 스스로를 설득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장 위대하다.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냥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도. 그리고 그 반복을 가지고 자기를 설득했대요. 우리가 이 자기암시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확언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면 그 확언은 자기암시하고 어떤 과정이냐면 확언이라고 하는 걸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나는 위대하다. 자기가 인정 못하고 있는데. 그럼 과정을 거쳐야겠죠?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기암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냐면 자기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자기가 예언을 하냐면 부처님께서 수기를 안 주시니까 자기가 해야지. 근데 그게 나오려면 도구로서 확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과정으로서 자기 암시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자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리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자기 암시로 나를 설득한다 라고 하는 과정. 이 과정, 이성적 자기 설득도 대표 기억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이 왕이고 무의식이 신하다. 그러니까 서열 정리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전도몽상이었단 말이에요. 왕이 자기가 왕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가 타당해요. 왜냐면 무의식한테 계속 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본래의 관계대로 뒤집기를 하는 과정을 했는데 1주차엔 뭘 했냐면 자각을 시켰어요. 자각. 그게 뭐였냐면 내 삶은 의식이라고 하는 놈이 주인이었다는 것. 무의식은 신하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게 1단계, 1주차였고요. 2주차는 자각했다고 뭐가 변했느냐? 아무것도 안 변해요. 변화의 시작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럼 2주차에는 뭐 했냐면은 분리관찰을 연습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실패해 왔느냐?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몸과 내 상황과 자꾸 나를 동일시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바라보는 관찰법을 소개를 했고요. 3주차에는 사고전환을 했어요. 사고전환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못 바꾸지만 해석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의식의 권한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해석되어지는 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대로 경험하는 시작. 사고를 전환시키는 방법을 3단계에 배웠고요. 4단계에 드디어 4주차에 대표 기억과 기억 편집을 하는 방법, 이미지 트레이닝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5주차, 지난 시간에 위크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손바닥 훤히 보듯 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바꿔가지고 전부 바꾸는 거 했죠. 원싱을 찾아서. 그거 하나만 딱 바꾸는 그걸 찾아서 이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이 원싱에 대한 전략을
공부했던 게 지난주 5주차고요. 오늘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행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왕은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살았듯이 어떻게 해야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선습의 자산을 만들어내야 이 왕의 권한이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습관학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6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질문하면 좋겠냐면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청년들도 있잖아요. 청년들은 저거 잘 배워야 된다. 생활비는 4분의 1만 쓰는 거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4분의 1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75%는 다 자산으로 바꾸는 거라. 본인 성향대로. 본인 성향에 맞게. 저걸 반복해서 나이가 축적되면 그때 가면 이제 자산이 축적돼서 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저것도 잘 배우시고 청년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사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만두시고 저건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맞춰서 사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는 영적인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선행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조급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선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산을 만드는데 자산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관계없이 영적인 자산을 만드는 데는 이제 인생 후반전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척도는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습관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가 이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말고 이 닦듯이 선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나는 공덕 부자인가? 나는 선습이 너무 많아서 자신감이 있어.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무의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내비둬도 선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증장되니까. 그래서 무의수행을 하는 거예요. 무의수행의 타이밍이 이때요. 나는 공덕부자로서 자신감이 생기면 더 이상 유의수행으로 선을 신경 써서 갈고 닦는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거라. 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인데요. 나를 자동으로 선으로 이끌어주는 공덕 자산이 있는가? 나는 잠잘 때도 공덕이 늘어나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선행을 넘어 습관화된 공덕을 축적하는데 자신감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습관까지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부담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산을 옮기는 것은 작은 돌멩이를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이 진리거든요. 산은 옮기는 과정 내내 뭐만 하는 거냐면 작은 돌멩이를 옮기는 과정만 반복할 뿐이에요. 사실은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그냥 환상이라.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작은 선을 실천하는 반복을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는 기준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였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 때까지. 오늘 중요한 자본주의
그리고 덕본주의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으니까 공부 다시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덕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6주차 수업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